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사정이 있어서 시간 있는 금요일을 못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 아닙니다. 때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시까지 포함해서 소개할 책입니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네, 요즘 칠레가 세계 뉴스의 한 중심에 있죠.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칠레 근대사의 또는 현대사의 우여곡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 역사와 마주보는 점들이 적지가 않아요. 우리 칠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 PD는? 아마도 포도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와인이나 이런 거 떠올리실 것 같은데. 긴 고추같이 생긴 국토도 그렇고요. 맞아요. 예, 남극하고 이어지는 것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칠레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칠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빅토르 하라라는 민중 가수가 있습니다. 독재에 저항했던 최고의 민중 가수라고 얘기를 하죠. 네, 누에바 깐시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새로운 노래 운동 뭐 이런 뜻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펼쳐지는 칠레의 영토에서 안데스 리듬을 기반으로 한 민중 가요를 누에바 깐시온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음악 운동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네, 우리 7, 80년대 아마 민중 가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초한 씨나 이런 분들, 예, 메아리나 이런 사람들 떠올릴 것 같은데, 그 빅토르 하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이죠. 네, 네, 정치가이면서 시인입니다. 197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시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살바도르 아이엔데라는 이 아, 그렇죠. 예, 예, 정치가도 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대통령이었는데 1973년 9월 11일, 이른바 9.11입니다. 9.11 때 참담하게 죽음에 이르죠. 네.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의 핵심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아, 피노차트 네, 그 이름 또 네, 유명하죠. 네, 예. 유명하죠. 아마 전두환이나 박정희 모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전두환 하는 짓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그래서 예, 칠레 하면은 이 빅토르 하라라는 가수, 그리고 우리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 네, 그리고 진보적인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아이엔데, 그리고 군인 출신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등등이 떠오릅니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니까 칠레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독일 작가 클라스트레의 소설 칠레 지진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네, 우리 칠레 밤이라는 소설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칠레는 저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근현대사가 우리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가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칠레 작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가 쓴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아마 이 소설은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루다와 이 마리오라는 우편 배달부의 우정을 그린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면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칠레 현대사의 비극이 오롯이 놓여 있습니다. 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정확하게 1970년부터 1973년까지 3년인데요. 1970년은 칠레가 새로운 선거에 의해서 아엔데를 대통령으로 뽑은 해입니다. 그리고 1973년은 9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주도하는 쿠데타에 의해서 아엔데 정권이 몰락한 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 16년 동안 자그마치 칠레에 무지막지한 독재가 시작되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민주화 투쟁이 항쟁이 이어집니다. 그건 조금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소설은 바로 그 시기 1970년부터 73년까지 칠레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등장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동네에서 우편 배달을 하는 마리오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이슬라 네그라입니다.
검은 섬이란 스페인어라고 하네요.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한 120km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바닷가 마을인데요. 인적도 드문 곳입니다. 이곳에 네루다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루다에게 배달되는 편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둘 사이에 아주 깊이 깊은 우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칠레 현대사의 고통스러운 신음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이랄까 개요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페이지쯤 되는 분량의 긴 중편 소설 정도인데 정말 한눈에 읽힙니다. 네. 그리고 정말 소설을 잘 쓴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 말씀드렸는데 네루다 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루다는 시인이기도 했고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옌데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네루다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었죠. 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아옌데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을 넘겨주었었죠. 근데 이 네루다는 대단한 그 정치인이었다는 것, 일단 기억해둬야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네루다가 아옌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프랑스 대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칠레로 돌아와서 죽어가는 지점까지를 이 소설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마리오라는 글자는 알고 말은 할 줄 알지만은 언어의 이면을 통찰할 수 없었던 민중 마리오가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만나면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 가는가 하는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메타포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비유, 은유라는 말 쓰는데 이 마리오가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통해서 메타포를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내가 미처 몰랐던 세계를 들여다보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우편 배달부 마리오가 좋아하는 베아트리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를 몰래 좋아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루다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루다는 메타포를 이용하라. 그러니까 은유를 이용하라는 거죠.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라.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말을 건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작업 멘트, 요즘 말로 하자면은 작업 멘트가 이렇습니다. 이 베아트리스가 우편 배달부 마리오가 얘기하는 멘트에 넘어가 버려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엄마하고 막 다툽니다. 마리아가 나 좋아한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 미소가 얼굴에 나비처럼 번진대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우리 베아트리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미소가 얼굴에 나비처럼 번져요. 이 말을 들은 베아트리스가 뿅 갔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베아트리스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랑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그랬더니 마리오가 제 웃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 거니? 제 웃음이 한떨기 장미고 연그러 터진 창이고 부서진 물이래요. 호련 일어나는 은빛 파도라고도 그랬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네루다를 스승으로 모신 제자답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베아트리스의 웃음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웃음은 한떨기 장미이고 연그러 터진 창이고 부서지는 물이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은빛 파도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웃음을 두고서. 이 말을 듣고 빨려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루다를 만나면서 우리 마리오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읽는 눈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을 억압하는 게 무엇인지, 새로운 삶으로 향해 가는 게 무엇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까지도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건 제 생각에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유머와 해악을 잃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마리오의 선배 우체국 직원인
코스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 우리 네루다에게서 편지하고 소포가 배달됩니다. 프랑스로 갔던 그 네루다에게서. 네. 그러니까 편지를 먼저 여느냐 아니면 소포를 먼저 여느냐 두고서 실랑이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코스메가 장모에게 유물론자가 되지 마세요. 너무 물건들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러니까 예. 장모가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말합니다. 유식한 척하는 양반, 유물론자가 뭐요? 라고 물으니까 코스메가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합니다. 유물론자는 뭐라고 정의하는지 들어보세요. 예. 장미와 통닭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 항상 통닭을 짚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유물론자랍니다. 그러니까 장미와 통닭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 항상 통닭을 짚는 사람. 뭐 김어준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을 유물론자라고 얘기를 한다. 김호준 다 고기 안 먹어요. 다 거의 안 먹어요. 예. 이런 그 유머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야한 얘기들도 많은데 아주 질탕한 야한 얘기들도 아주 유머러스하게 예. 대단히 유쾌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음. 그런 그 유쾌함, 해악들을 잃지 않으면서 이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다는 것 대단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소설에 등장하는 네루다의 목소리를 여러분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네. 네루다가 프랑스로 떠납니다. 파리 대사가 돼서 떠납니다. 마리오는 끊임없이 이 네루다를 그리워해요. 아주 뭐 세계적인 시인 아닙니까? 네. 이 세계적인 시인이 마리오라는 어찌 보면 하잘거 없어 보이는 우편배달부와 깊이 있는 교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편지도 쓰고 소포를 보내서 그 안에 녹음기를 선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서 마리오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이슬라 네그로 그 고향에 소리 좀 담아서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간절한 네루다가 마리오를 그리워한 겁니까? 네, 그 마리오도 그리워하고 마리오가 사는 그 세상, 자기가 살았던 이슬라 네그로라는 그 검은 섬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발 그 소리 좀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이 그리움을 간절하게 표현하는데요.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위대한 시인이 마리오라는 우편배달부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네에게 글 말고 뭔가를 보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 노래하는 조롱에 내 목소리를 담았지. 이 조롱은 세 장을 얘기합니다. 조롱이면서 새인 셈이지. 자네에게 준 선물이야. 하지만 마리오, 나 역시 부탁이 있네. 자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내가 망령든 우스꽝스러운 늙은이라고 생각할 테니 이 녹음기를 가지고 이슬라 네그라를 거닐면서 마주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해줘. 우리 집 유령이라도 필요해. 건강이 좋지 않다네. 바다가 아쉬워. 새들도 아쉽고 우리 집 소리를 실어 보내주게. 정원에 들어가 종을 울리게. 먼저 바람에 울리는 작은 종들의 가냘픈 소리를 녹음하게. 그리고 다음엔 큰 종줄을 대여섯 번 잡아당기라고. 종, 나의 종. 바닷가 종루에 걸려있는 종만큼 낭낭하게 들리는 말은 없지. 그 다음에는 바닷가로 가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담아줘. 갈매기 소리가 들리면 녹음해주고. 밤하늘의 침묵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파리는 아름답지. 하지만 내게 너무 큰 옷이라네. 게다가 여기는 겨울이라 밀가루를 흩날리는 풍차처럼 바람이 눈을 휘날리고 있어. 눈은 쌓이고 쌓여 내 몸을 기어오르지. 나를 하얀 도포를 입은 서글픈 왕으로 만들어버려. 벌써 입까지 차올라 입술을 덮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네. 이런 기가 막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위대한 시인이 정말 작은 마을의 우편배달부와 교감하는 힘, 이게 바로 네루다의 위대함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폼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민중의 시인은 이런 민중들과 교감함으로써 민중들의 언어를 끌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오라는 한 우편배달부를 통해서 세계를 얘기하고자 했고 민중들의 힘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결국 말 한마디 못하든 사랑의 표현 하나 못하든 마리오는 결국 시까지 쓰고요. 그리고 네루다에게 멋진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시입니다. 우리 마리오가 쓰는 시 조금만 볼게요. 네. 은은하게 걷는 부드러운 동반자, 하늘의 풍요로운 우유,
티 하나 없는 우리 학교 앞치마, 호주머니에 사진 한 장 구겨놓고 이 여관 저 여관 헤매는 말 없는 여행자의 침대 시트. 한껏 그 멋을 부려서 메타포를 이용해서 우리 대신 파블로 네루다에게 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네루다가 부탁했던 여러 가지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들 녹음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이를테면 시와 함께 이슬란데그라의 종 바람 소리, 그리고 큰 종소리, 바이커의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네루다가 대부가 되는 자기 아들의 울음소리까지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줍니다. 아주 간절한 소통이었겠죠. 네. 이런 가운데 칠레는 이 군부 쿠데타의 위기로 빠져듭니다. 네.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네루다는 깊은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죠. 네. 1973년 9월 11일, 이상하게도 9.11과 같은 날입니다. 네. 우리가 트윈타워가 무너졌던 9.11은 기억하지만은 칠레 9.11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미 군부가 남미의 좌파 정권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CIA가 조종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피노체트를 앞세워서 이 진보 정권들을 짓밟고자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피노체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두고두고 말씀드릴 텐데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작자가 골프 치면서 하는 소리 보십시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얘기가 큰 소리 떵떵 치지 않습니까? 네. 저들에게는 사람 생명을 하나하나 죽이는 게 그냥 놀이였던 거죠. 예. 유의였던 겁니다. 그 부분 이 소설에서 자칫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소설의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는 게 바로 칠레의 무시무시한 쿠데타인데 네.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산 안토니오에서는 이미 군대가 공공 건물을 점령했고 발코니마다 기관총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거리는 인적이 거의 끊겼고 우체국에 도달하기 전 북쪽 방면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산발적이더니 곧이어 총성이 빗발쳤다. 우체국 문 앞에는 군인 한 명이 추위로 몸을 웅크리고 담배를 피우다가 마리오가 열쇠를 딸그랑거리며 옆으로 오자 경계태세를 취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오는 어떻게든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정보를 우리 네루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요. 네. 군인들의 감시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자 자기가 다 외워서 파블로 네루다에게 전합니다. 멕시코나 어디에서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설의 압권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검은 물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슬라 네그라, 검은 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파블로 네루다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검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에서 이 소설의 작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부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검은 물이 바다를 바라보는 네루다의 집과 역시 물로 화해버린 유리창 너머로 지금 떠오르는 물의 집과 사물의 집이었던 시인의 눈과 말의 집이었던 시인의 입술을 이미 복스럽게 적시고 있었다. 무덤을 지나고 난간을 넘고 유해를 가로질러 어느 날 아버지의 관을 쪼개므로써 삶과 죽음의 비밀을 성철하게 만든 검은 물이었다. 그 검은 물이 지금 이 순간 시인에게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무가 교차된 검은 물, 쿠데타 발발로 두 눈이 가려지고 손목마다 피를 흘리고 있을 시체들 아래로도 흐를 그 검은 물, 네루다의 입에서 시 한 수가 흘러나오게 했다. 네루다는 자신이 시를 읽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가 창문을 열어 바람이 어둠을 쓸어내릴 때 마리오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하늘의 품에 휩싸인 바다로 나 돌아가노니 물결 사이사이의 고요가 위태로운 긴장을 자아내는구나. 새로운 파도가 이를 깨뜨리고 무한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그때까지. 어허, 삶은 쓰러지고 피는 침잠하려니. 마리오는 네루다를 뒤에서 안고 신들린 눈동자를 손으로 덮어주면서 말했다. 제발, 제발 죽지 마세요, 선생님. 이 소설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검은 물 속에 수많은 시체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네루다는 젊은 마리오에게 시를 읊어주고요. 이 역사의 고통을, 아픔들을 잊지
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블로 네루다는 숨을 거둡니다. 이 소설은 1970년에서 73년까지 칠레를 배경으로 하면서 칠레의 그 외딴 어촌을 배경으로 하면서 칠레 역사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슬퍼서 아름다운 작품이죠. 예. 그리고 그 깊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화 일 포스티노와 함께 그리고 빅토르 하라의 음악 그리고 유튜브에 마니페스토라는 그 음악 들으시면은 헬리콥터를 통운해서 민중들을 쏘아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빅토르 하라의 노래 그리고 바블로 네루다의 시 그리고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 우편 배달부 함께 읽으시면서 칠레와 우리는 또 얼마나 가깝고도 먼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칠레에서 오는 그 포도 한 송이 와인 한 잔 드실 때 음. 칠레의 아픈 상처를 통해서 광주를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줄거리가 드라마틱한데요. 또 그리고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장면은 또 굉장히 위트 있게 또 영화가 전개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네. 다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